바로 이 점이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미국의 독특한 점이다.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 야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혼돈을 제도화한 나라는 없다. 미국은 주기를 겪을 때마다 개인들의 삶을 반영하는 이러한 야성을 드러낸다. 미국인은 현실을 뒤집어 엎기 위해 태어난다. 그들은 전례 없는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이는 대부분 전 세계에 확산된다. 주기는 견고하고 성에 차지 않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일견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 그 자체의 성공과 약점에 빠져든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마련한 틀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각계각층에서 혁명을 일으킬 용기를 내도록 제도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생존 지식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지정학에 관련된 책 2권인데요.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로 주가가 폭락했었죠. 설마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도시 한복판에 포탄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한국도 휴전 국가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마침 저번에 소개해드린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작가인 오태민 작가님께서 지정학 책을 추천하셔서 냉큼 읽었습니다. 총 2권인데요. 조지 프리드먼이 쓴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지정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 또한 비슷합니다. 투자자로 비유하자면 조지 프리드먼이 워렌 버핏, 피터 자이안이 하워드 막스쯤 될까요? 둘 다 미국 정통 보수파의 외교 전략을 공유하는 선후배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조지 프리드먼의 책이 상대적으로 미국 내부적인 모습에 집중된 내용이라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피터 자이안의 책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정세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읽고 나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DNA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발명가, 카우보이, 전사, 이렇게 3개의 단어가 미국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먼저 발명가입니다. 책 서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발명된 나라라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하나의 토착지에서 수천 년에 걸쳐 한정된 집단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속성으로 발명된 나라였다. 미국의 정체는 독립선언문에서 처음 배태되었고 헌법에 제도화되었다. 미국 국민은 수많은 나라에서 각양각색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연을 지니고 모여들어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왔고 일부는 강제로 이주했다. 미국 국민은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미국의 영토는 스스로 발명되었다. 미국의 영토는 미국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부여했고 미국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문명화를 거치면서 현대 국가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리아라는 뜻이 사실 고려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입니다. 애초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나라를 세운 동기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세워진 게 아니라 유럽의 올드한 귀족 문화와는 다르게 살고 싶어서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초기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 미국의 DNA를 더 엿볼 수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제약하는 시스템을 발명함으로써 미국인의 삶에서 정부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방대하게 조성하려고 했다. 그들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조성해 그 영역 안에서 국민이 독립선언문에서 약속된 행복을 추구하게 하려 했다. 사적인 삶의 영역은 상업, 산업, 종교, 그리고 사적인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즐거움의 영역이었다. 그들이 발명한 정부라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어느 정도나 제약할지였다. 시스템을 발명하는 일과 이 시스템이 크게 유지 관리할 필요 없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생각해낸 해법은 이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들이 설계한 힘의 균형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다. 첫째, 법의 통과를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대통령은 폭군이 되기가 불가능했다. 셋째, 의회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사법부가 제한했다. 여러분은 발명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당연히 발명왕 에디슨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발명가이기 전에 정말 대단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기발한 발명품을 만드는 과학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드는 사업가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에게 발명가란 과학자와 사업가를 합친 이미지입니다. 자,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국장 제작을 의뢰한 세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발명가였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과 프랭클린은 가벼운 쟁기에서부터 피레침까지 수많은 물건들을 발명했다. 제퍼슨은 뛰어난 건축가로서 버지니아의 뛰어난 건축물인 몬티첼로를 건설했다. 그가 거주했던 이 건축물에는 아래 위층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인 그의 발명품 덤 웨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미국의 정체가 발명되었다는 말은 평생 발명가였던 이들이 발명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술자였다. 그들은 자연을 관리하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려고 애썼다. 발명은 미국 정체의 일부일 뿐 아니라 미국의 문화에도 내재되어 있다. 제퍼슨과 프랭클린은 기존의 모든 정치적 전제 조건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고 그런 사물들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발명의 재능은 농기구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를 통틀어 나타난다. 이러한 발명의 재능은 절박함과도 연관돼 있다.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떠나온 고국에서보다 나은 삶을 갈망했다. 빈손으로 뉴욕이나 미네소타에 정착한 이민자는 눈치가 빨라야 했다.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관건이었고 미국 문화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재주는 지금도 중요하다. 세계에는 에디슨 말고도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었다. 전기 부문에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군 적은 없는 니콜라 테슬라도 그중 하나다. 에디슨이 한 일은 발명의 기술을 사업과 접목시키는 일이었다. 에디슨은 다른 이들이 놓친 점을 간파했다. 기술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발명되고 제품은 팔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발명의 미묘한 의미를 간파했다. 과학에 통달하는 것도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도 발명의 묘미는 아니었다. 발명의 묘미는 사회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고객이 무엇을 살지 파악하는 데 있었다.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인 것으로는 부족했다. 사회학자일 필요도 있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헨리 포드,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발명가는 사용자가 필요하고 발명가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은 기업이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든 이들의 본보기 말이다. 자, 여기 책의 내용처럼 에디슨, 헨리 포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 발명가의 전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황당할 정도의 당찬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이 500년 전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2달 넘게 걸려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미국 선조들을 생각하면 역시 뭔가 통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처럼 미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해 왔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전까지 자유, 평등, 사유재산 등의 단어는 있었지만 행복 추구권을 본질적인 인간의 권리로 생각한 것은 미국 독립선언문이 최초라고 합니다. 즉, 개인이 자유롭게 삶을 개척하면서 주도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 DNA라는 거죠. 자유, 평등도 이 행복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창조하는 삶, 자수성가 DNA가 미국의 뿌리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DNA는 카우보이입니다. 미 대륙에 정착한 초기에는 영국인들이 중심으로 한 미 동부 지역이었지만 이후에는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미국 영화에 등장하는 카우보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 황량한 벌판에서 총 한 자루 들고 폼 잡고 있잖아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산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개척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이 마을에 머물게 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카우보이는 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레인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텍사스 레인저스 아시죠? 개척 초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 국가 공권력이 날 지켜준다고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기 가족과 재산은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직도 개인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한국처럼 봉건 왕조가 지배했던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미국 헌법에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기 규제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행복할 자유와 스스로를 지킬 자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대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마을에는 오로지 가끔 지나다니는 기차로만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바깥 초원지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그 광활한 땅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대도시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생생하고 고립감은 강력했다. 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미개척지인 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못지않게 도시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아메리카에는 부평초 같은 정서가 있는데 이는 장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가족과 전통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주한다. 케인의 마을로 이주한 사람들도 시카고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사회에 수세대 동안 뿌리를 내린 이들이 아니었다. 아메리카에서 부평초같이 정처 없는 삶은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겠다.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을 미지의 악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다. 경찰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웃들은 자신 못지않게 두려움에 떨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세 번째 DNA는 전사입니다. 미국인들은 오로지 전쟁을 통해 싸워서 쟁취해야만 자신들의 삶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775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을 가진 나라를 이뤘고요. 1861년에는 남북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지만 또 이후 엄청난 산업 성장을 이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죠. 소련과의 냉전 이후에도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군사력뿐만 아니라 인터넷 혁명에서도 산업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전쟁을 통해 결국에는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미국은 예전에 소련, 일본을 대했던 것처럼 중국도 분명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쟁만 했다 하면 다른 나라들한테 털린 기억만 있는 한국에게는 사실 찾기 힘든 DNA죠. 근데 독특한 게 미국이 전사의 DNA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나치 독일처럼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거나 일본처럼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야심은 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시초가 유럽에서 간섭받기 싫어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잘 살게. 근데 만약에 나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 정교 짱이긴 짱인데 막 그렇다고 애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그런 일지는 아닌 거예요. 이 점에 미국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DNA를 살펴봤는데요. 발명가, 카우보이, 전사. 한마디로 미국인으로 산다는 건 굉장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또 스스로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런 미국의 DNA 때문에 아직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미국은 여전히 젊고 역동적인 나라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도 한 세계 내에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가 된 거는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모든 나라들이 동경하는 게 이 미국의 문화잖아요. 애플, 나이키, 테슬라, 할리우드 영화, NBA, 힙합 전 세계가 다 좋아하니까요. 이 저자인 조지 프리드먼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국뽕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강대국의 미국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인의 DNA는 뭘까? 저는 진짜 빡세게 사는 거 하나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항상 남 눈치를 보는 DNA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눈치를 잘 보는 것도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잖아요. 우리가 트렌드를 재빠르게 캐치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지금 BTS나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컨텐츠들 보면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국 수준의 인구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기는 아마 힘들겠지만 정말 매력적이고 닮고 싶은 문화 강국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엔터 산업이 상당히 유니크하고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DNA, 그리고 여러분의 DNA는 무엇인가요? 이 미국처럼 여러분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면서 싸우고 있나요?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